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볼 주제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언뜻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벌이는 마약과의 전쟁 같은데 자료들을 쭉 훑어보니까 그 이면에는 와, 수십 년 동안 얽히고 설킨 석유, 정치, 그리고 아주 뿌리 깊은 반미 감정의 역사가 숨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최근에 군사 충돌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고요. 왜 이 두 나라 관계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1950년대 정치 시스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우고 차베스라는 인물의 등장,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압박까지 이 갈등의 연대기를 쭉 따라가면서 각 사건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시작점이 있잖아요. 이 갈등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1958년 베네수엘라의 푼토피오 체제라는 것에서 시작되더라고요. 군사 독재를 몰아내고 주요 정당들이 손을 잡고 민주주의 연립정부를 세웠다니 겉보기엔 정말 이상적인 출발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베네수엘라가 석유로 엄청난 호황을 누리던 시절이었죠. 네, 맞습니다. 푼토피오는 수도 카라카스에 있는 한 지역 이름인데 주요 정당 지도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권력을 나눠 갖자고 협약을 맺은 거예요. 문제는 그 완벽해 보였던 체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추심을 잃고 변질되었다는 점이죠. 처음의 약속과는 달리 소수의 거대 정당 두 개가 권력을 독점하는 일종의 정치 카르텔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민주주의인데 실제로는 그냥 몇몇이서 다 해먹는 구조가 된 거군요. 그럼 약속했던 석유 부국의 꿈은 어떻게 됐나요?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겠네요. 정확해요. 석유에서 나온 막대한 부는 특정 엘리트 계층에게만 집중됐고요. 두 개의 당이 번갈아가며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치적 폐쇄성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국민들의 불만은 쌓여만 갔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미국과의 관계가 아주 끈끈해졌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게요. 자료를 보니까 20세기 내내 미국 석유 회사들이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였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었던 사이인데 미국은 이런 베네수엘라의 내부 문제를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그냥 넘어간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석유를 공급받는 게 최우선 과제였어요. 그러다 보니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가 좀 꼬마가더라도 자신들과 말이 통하는 기득권층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걸 선택한 거죠. 이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해 부패한 정권을 지지하는 나라구나 하는 반감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 분노와 불만이 훗날 거대한 정치적 에너지가 됩니다. 바로 그 분노를 등에 업고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이 바로 우고 차베스는요. 1999년에 집권해서 볼리바르 혁명이라는 구호를 내세우는데 이전의 친미 노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기 시작하네요. 네, 완전히 180도 달랐죠. 그게 정책 핵심은 바로 석유를 포함한 주요 전략산업의 국유화였어요. 엑손모빌이나 코노코필립스 같은 미국 거대 석유 기업들의 자산을 국가 소유로 돌려버리니 미국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은 격이었죠. 차베스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노골적으로 미국 제국주의를 비난하면서 반미를 자신의 핵심 정치 브랜드로 삼았어요. 그냥 말로만 비난한 게 아니죠? 그럼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전날 연설했던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서 어제 이곳에 악마가 다녀갔다? 연단에서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런 식으로 대중의 감정을 자극하는데 아주 능숙한 인물이었어요. 쿠바, 이란, 러시아 같은 미국과 대립하는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면서 국제 무대에서 반미 전선을 구축하기 시작했고요. 차베스가 사망한 뒤에는 그가 지목한 후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지고요. 특히 2014년에 국제 유가가 폭락하면서 석유 수출에만 의존하던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데 마두로는 경제 개혁 대신에
반대팔을 억압하는 길을 택했군요. 네, 그게 결정적인 패착이었죠. 경제 위기 속에서 치러진 2018년 대선에서 마두로가 재선에 성공하자 미국은 곧바로 이건 명백한 부정선거다라고 규정하고 마두로를 비합법적인 대통령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이 순간 양국 관계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단순한 정책 갈등을 넘어서 상대방 정권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자, 여기서부터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요. 2019년 1월에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가 갑자기 내가 임시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몇 분 만에 그를 합법적인 지도자로 인정해버려요. 바로 그 순간부터 트럼프의 최대 압박, 즉 맥시멈 프레셔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마두로를 독재자, 불법 정권의 수장으로 부르면서 마두로 일가와 측근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고 베네수엘라의 생명줄인 국영 석유 회사에 미국 내 자산을 몰수해버리죠. 베네수엘라 국채 거래도 전면 금지하는 등 관련 제재의 건수가 순식간에 40, 50건 수준으로 급증해요. 이건 그냥 외교적 압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경제를 완전히 고사시키겠다는 작전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이렇게까지 목을 조였으면 거의 끝났다고 봐야 할 텐데 자료를 보니 2020년 3월에 미국이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드네요. 마약과의 전쟁이라니?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전개인데요. 갑자기 왜 마약 이야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미 법무부가 갑자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핵심 측근 10명을 마약 테러, 돈 세탁, 마약 밀매 같은 혐의로 기소해버려요. 그리고 카리브해에 마약 밀매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해군 함대까지 증강 배치하죠. 심지어 마두로 대통령에게는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00억 원에 가까운 현상금까지 겁니다. 대통령한테 현상금을 건다고요? 이건 거의 전쟁하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마약 범죄를 소탕하겠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예요. 정권 내부를 흔들려는 고도의 심리전이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군사행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포석이었던 거죠. 너희 수장에게 저렇게 현상금이 걸렸는데 언제까지 충성할래? 지금이라도 등 돌리면 살려줄게. 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부 균열을 노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명분을 가지고 실제 군사 행동에 나서는군요.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가 집권 2기인 2025년 9월 베네수엘라를 향한 직접적인 공습을 시작했다고요? 첫 공격으로 13명이 사망했고 작전 범위는 카리브해를 넘어 동태평양까지 확대됩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 수십 차례의 공습이 이어졌고 12월 말 기준으로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섰고 약 30척의 선박이 격침된 것으로 집계돼요.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외교 안보 싱크탱크 중 하나인 미국 외교협회 CFR은 이 작전을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대규모 군사 캠페인이라고 설명하고요. 잠깐만요. 자료를 다시 보니 좀 이상한데요. 마약 카르텔을 잡겠다면서요. 그런데 실제 공격 대상을 보면 단순히 마약 운반선만 노린 게 아니에요.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CIA가 수행한 첫 지상작전에서는 마약 운반 거점으로 지목된 부두가 공격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석유 유조선과 주요 항만까지 공격 대상에 포함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마치 소매치기를 잡겠다면서 은행 금고를 터는 격 아닌가요? 이 작전의 진짜 목표가 마약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수많은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이 작전의 본질을 의심하는 거죠. 마약과의 전쟁은 명분일 뿐 실제 목표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생명선인 석유 수출을 완전히 차단해서 마두로 정권을 뿌리부터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어요. 유조선을 납포하고 항만을 타격하는 것만큼 베네수엘라의 외화 수입을 막고 국가 재정을 직접적으로 무너뜨리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으니까요. 아, 그러니까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끊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거군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효과는 즉각적이었어요. 이런 공격과 사실상의 해상 봉쇄 조치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원유를 수출할 수도 저장할 수도 없게 되면서 결국 석유 생산을 중단하기 시작했어요. 국가 경제가 마비 상태에 빠진 거죠. 이 모든 상황이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이익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분석도 흥미로워요. 2020년 대선 때 마두로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마두로 정권에 맞서는 야권 인사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탈출을 트럼프가 개인적으로 도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앞서 차베스가 반미를 자신의 정치 브랜드로 삼았듯이 트럼프 역시 마두로 정권과의 대립을 자신의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아주 유용한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두로의 부패와 불법성을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이용하면서 베네수엘라 문제를 미국 국내 정치의 장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명분 안에 이루어지는 이 군사 행동, 과연 국제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걸까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돼요. 그 유엔 헌장을 보면요.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건 딱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해요. 하나는 자위권 행사, 즉 상대방이 우리를 먼저 공격했을 때 방어하는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해당 국가 정부의 명확한 동의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번 작전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동의도 없었고, 베네수엘라가 미국 본토로 공격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불법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공격이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무력 사용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아무리 마약 밀매는 국제적인 위협이다라고 주장해도 그것이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군사 공격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미국 국내에서는 논란이 없나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을 텐데요. 당연히 논란이 거셉니다. 미국 법체계상 이런 군사작전은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최소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이 군사작전이 아니라 CIA가 수행하는 마약 퇴치 비밀 공작, 즉 코볼트 액션이라고 주장하면서 의회의 통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비밀 공작이요? 해군 함대까지 동원해서 공습을 하는데 그게 비밀 공작이라는 게 말이 되나요? 바로 그게 쟁점이에요. 마약 조직을 소탕하는 비밀 작전이니까 의회에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게 행정부의 논리죠. 하지만 비판하는 쪽에서는 비밀 공작이라는 이름표만 붙여서 의회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사실상의 군사작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된다면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다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볼 시간이네요.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대베네수엘라 군사작전.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수십 년에 걸친 석유를 둘러싼 정치, 그 과정에서 깊어진 반미 감정,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마두로 정권 붕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경제적, 군사적 압박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건이었네요. 네, 이것을 단순히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치안 활동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 국가의 정권을 겨냥한 명백한 군사 개입으로 볼 것인지 해석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어요. 국제법적으로도 또 미국 국내법적으로도 정당성이 명확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갈등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는 단순히 두 나라의 관계를 넘어서 국제사회가 앞으로 마약, 안보, 그리고 주권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군사력 사용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이 갈등의 다층적인 측면을 제대로 짚어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베네수엘라처럼 한 국가의 내부 위기가 마약 밀매와 같은 국제적인 문제로 번질 때 다른 나라의 개입은 과연 어느 지점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 선을 과연 누가 그을 수 있는 걸까요?